우리는 이 신뢰가 어둡기 때문에 불을 켜는 것처럼 행복도 우리가 불행하니까 자꾸 행복을 찾는 게 아닌가. 달라이라마가 이야기하기를 탐욕의 반대는 무욕이 아니라 만족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만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행복을 쫓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불안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행복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실 이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돈에서 끝나지 말고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지원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하지만 행복 한편에 불안감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그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른 시인 한 분이 계십니다. 평온함을 선물하는 시인 나태주 시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편안하셨죠? 저는 공주 사는 나태주입니다. 오늘 또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언제 봬도 이렇게 편안해 보이세요. 편안하려고 노력합니다. 아, 그래요? 이게 편안함이 애써서 얻을 수 있는 상태인가요? 네. 우리는 내부가 네. 안 좋을 때 외부가 좋기를 바라야 되거든요. 이 신뢰가 어둡기 때문에 불을 켜는 것처럼 외부도 내부도 반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깨끗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쓰는 시는 빨래다, 더러워지는, 자꾸 탁해지는 마음을 빠는 행위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예쁜 시, 사랑의 시를 쓴다고 그러는데 저는 대단한 사랑이나 예쁜 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뻐지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런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행복도 우리가 불행하니까 자꾸 행복을 찾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어 해요. 행복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헤르만 헤세가 말했어요. 당신이 행복을 쫓고 행복하려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을 거다. 이 세상에 행복 진짜 한 사람은 행복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아니 차라리 행복이라는 말을 몰라. 그리고 행복이라는 말을 하지도 않을 거고 또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조차도 안 해요. 내 자신이 행복 그 자체가 됐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행복하고 자꾸 멀어질 때 자꾸 행복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가난하기 때문에 돈을 쫓고 그렇죠, 있는 그렇지. 거지. 예. 부자들은 돈 하지 않는다? 그렇죠. 부자들은 돈 안 하지요. 뭐 돈이 그렇게 크게 귀하지 않으니까. 결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행복하는 이 자체가 참 불편하다. 그런 생각이고 어쩔 수 없고 안타깝고 눈물겨운 게 아닌가. 우리가 자꾸 행복을 쫓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불안, 그렇지. 네. 달라이라마가 이야기하기를 탐욕의 반대는 무욕이 아니라 만족입니다. 그랬거든요. 탐욕의 반대는 단어 해석으로 사전적으로 보면 무욕이지만 그건 어렵고 만족이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만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제가 쓴 선물이라는 시인데요. 물론 제목은 선물인데 끝에 기쁨으로 떨어지거든요. 이 기쁨이 뭘 갖다 주느냐면 행복을 갖다 줍니다. 근데 이 기쁨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기쁘려면 어떻게 되는가? 만족해야 됩니다. 그 만족하려면 어떻게 되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감사, 만족, 기쁨, 행복 이렇게 발전하는 게 아닐까. 근데 이걸 거꾸로 느닷없이 행복을 찾으니까 행복이 없는 거다. 그래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행복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불안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까요? 한병철 씨가 세계적인 철학가 말하기를 피로하고 우울하다. 거기다 보태서 불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피로와 우울 그리고 보태서 불안 이게 후기 근대 사회를 사는 우리 인류의 정신적인 특성이다. 불안하다. 이거는 아마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을까요? 죽음이 불안한 것도 죽음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을까? 기후 위기도 이제 불안하죠. 어떻게 얼마나 난폭하게 변할 것인가를 우리가 모르니까 불안한데 그래서 이제 후기 근대 사회의 특징 하나는 불안하다. AI 불안하죠. 핵 불안하죠. 기후 변화. 이 세 가지를 미래학자들이 인류 멸망의 원인으로 얘기를 했는데 불안 이거 떨쳐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것은 한명철 씨에게는 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안하고 희망이 없으니까 더 희망을 가져야 되겠다. 억지로라도 잘 될 거야. 기다려보자. 저놈에 뭐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달래면서 서로 부추기면서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행복의 반대 지점에 불안이 있는데 네. 그 불안의 이유는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이다. 애써 불안을 잠재우려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이 긍정적인 사고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상황 안에서 필요한 것이 긍정이죠. 다 긍정하는데 긍정할 것도 없죠. 어디에 긍정이 필요한가? 부정이 있기 때문에 긍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네버데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밥 먹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씩씩해야 되고, 희망을 가져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서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회의적 계몽주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한다. 나 하나 해서 세상이 바뀌겠어? 라는 말보다는 나 하나만이라도 애써 봄으로 인해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겠다. 네. 말씀 가운데 집이란 단어가 또 위로의 단어로 들렸어요. 그 집은요, 참 좋은 겁니다. 집이 없어서 지금 방황하는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쓴 행복이라는 시에도 첫 번째 나오는데,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그래서 집은 그냥 집이지만 의식주 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 돈 얘기했는데 사실 이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돈에서 끝나지 말고 사람 좀 생각하자. 그래서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문화 좀 생각하자.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물질, 집, 그다음에 사람, 그다음에 문화. 이런 층위를 우리가 다 아울러서 살아야지. 그 집 중요하죠. 근데 그거 하나에 사람도 문화도 메모시키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네. 뜻이기도 하죠. 돈 필요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선생님, 행복이라는 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선생님이 정의하는 행복이라는 두 글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무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무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내 하나가 지구를 대표한다는 생각. 내가 그렇게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작은 내가 갑자기 눈물겨워지고 소중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쓴 시는 시라는 시인데요. 마당 쓰는 것 그것 아주 사소하고 그냥 그저 그런 일인데 우리 집 마당이 지구에 붙어 있으므로 틀림없이 지구를 깨끗하게 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지구의 구성원이니까. 그럼요. 그리고 내 자신이 우주 속에 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내 자신이 갑자기 소중해질 것이고 눈물겹도록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시 한 구절 한 구절이 행복을 추구하는 저에게 또 불안에 몸서리치는 저에게 큰 위로를 주거든요. 그러고 보면 위로가 명약이고 또 위로의 근원인 시가 명약이라는 얘기네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병원도 있고 약국이 있는 건데 그 다음엔 아까 얘기한 대로 행복이고요. 그리고 사랑이고 그리고 성공이고. 근데 그거는 개인이 성취해야 될 것이고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좀 줄 수 있다면 행운인데 행운도 어렵고요. 우리가 이 보잘것없는 시인이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거는 위로와 축복이 아닐까. 그래서 공주 보면은 점집이 많습니다. 관상 보는 점집 많고. 그런데 이 점집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교회도 있고 절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을까? 위로와 축복이 필요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저녁 때 돌아갈 때 위로와 축복을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네. 우리의 짧은 언어로 누군가에게 경제적 부를 만들어줄 수는 없고 또 건강을 회복시킬 수도 없고 사랑도 통째로 줄 수도 없고. 그렇다면 이 짧은 언어로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위로의 위로와 축복이다. 저는 아무래도 말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에 관심이 많고요. 말의 신중함을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말 한마디에도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말투의 특징을 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말을 너무 뭉뚱하게 하는 것이 좀 문제인데 우리 저 남인의 우리 딸 남인 교수도 얘기를 하던데 헐 대박으로 모든 걸 그냥 퉁치는 게 위험하다. 좋은 건 대박, 나쁜 건 헐. 그냥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갈 때 볼 때 헐 대박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수식어를 그 두 단어가 다 흡수해.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게 있는데 다 그냥 메모려버리고 헐 대박으로 끝내면 우리 인생도 헐 대박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이에 있는 말들을 찾아보고 특히 내가 좋아하는 나의 말을 찾아서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단어 수집을 좀 해야 되겠다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책을 좀 읽고 시도 읽고 독서를 해야 되는 건데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의 말투는 좀 다를까요? 다르고 말고요. 어법이 다르죠. 그리고 말 가다가도 이렇게 도는 것도 모나지 않게 슬그머니 이렇게 잘 이렇게 상대방한테 상처 주지 않고 무리하지 않게 편안하게 돌지요. 그리고 상대방을 비난할 때도 안 아프게 안 아픈 쪽으로 그런 때 필요한 게 조크하고 유머가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말은 소모고 소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양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라. 오늘 제가 좋은 말씀 많이 듣습니다. 아이고 왜 그러세요 선생님 자꾸.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30년 넘게 다닌 직장을 퇴사하고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몇 달 지내다 보니까요. 자존감이라는 단어보다 니은 하나를 기억으로 바꿔서 자족감이라는 단어가 마음으로 더 와닿아요.
자족감이라는 말을 제가 다시 배웁니다. 상황을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자존감만큼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자족감. 스스로 만족하다. 이만하면 됐다. 고맙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꽃밭은 아니래도 자갈밭을 면하지 않을까. 사실 흐드러진 꽃밭 아니고 꽃 한두 송이만 있어도 우리 인생 밭은 그만큼 평안하고 행복할 텐데 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족감과 관련해서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시가 바로 놓아라 선생님의 시입니다. 네. 우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부터 놓아라.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놓고 내가 듣고 있는 것을 놓아라. 내친 김에 내가 생각하는 것을 놓아라.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놓아라. 그 위에 너 자신을 놓아라. 비로소 편안해질 것이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저로서 불가능한 얘기. 저는 그 시를 쓸 때 저한테 타이르는 말을 많이 써. 형편없는 너 이렇다. 그러고서 거기다 저한테 소망을 해요. 그래서 그걸 시로 쓰고 다른 사람한테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짧은 글을 덧다셨는데 60대 무렵의 소감을 적은 글이라고. 이 책 그것도 좋았어요. 다른 어떤 책에다 또 쓰지 않은 말인데 저녁에 앉아서 꾸벅꾸벅 이걸 쓰는데 이런 것들이 저한테도 좋아졌어요. 제 인생을 돌아보는 기회도 됐고. 출판사가 생각을 아주 잘하셨어요. 이게 그냥 선생님이 시만 듣는 것보다 한 말씀 듣고 나니까 선생님이 직접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게 내려놓아야 하는 거잖아요. 내려놓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제일 어려운 게 에고이즘에서 벗어나는 거. 특히 저같이 글 쓰는 사람들은 엄청난 에고이스트입니다. 정말로 에고이스트예요. 우리 집 애들이 비난하는 것도 그거예요. 아버지는 이기주의자다. 그리고 엄마는 아버지 이기주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더불어 같이 비호해요. 저는 진짜 고마운 게 내 이기주의를 알아주는 딱 한 사람이 있어서 좋아요. 내가 첫사람이라는 시도 썼는데요.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준 첫사람입니다. 라고 시를 썼어요. 어떻게 보면 첫사랑이란 단어보다 첫사람이란 단어가 더 마음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예. 그 집사람은 저한테 늘 첫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까지도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줘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내가 사랑하는데 그걸 아껴주고 사랑해줘요. 사모님께도 선생님이 첫사람 아닐까요? 나는 아니에요. 여러 사람 중에 하나 너덜너덜한 사람이고. 아니에요. 네. 선생님의 시어들이 그리고 시귀들이 한 편이 우리의 마음을 크게 위로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상의 언어로 편안한 즐거움을 주고 그거 계신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제가 중년 이후에 제가 55년 정도 시를 썼는데 한 40년, 30년 넘어서 중반 후반부에 와서 중반을 지나서 소망하는 거였습니다. 일상적인 언어와 편안한 소재로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을 시로 쓰되 그 사람한테 처음 들어본 것처럼 시를 쓴다. 그래서 제가 시라는 시도 썼는데요. 길거리나 사람들 사이에 버려진 채 빛나는 마음의 보석들. 그걸 어떻게 그냥 줍는다. 그 일상적인 어떤 소재 그리고 일상적인 편안한 언어로 상대방에게 독자한테 주는데 그게 버려진 마음의 보석이다. 그러니까 버려진 마음의 보석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겪은 거예요. 근데 그게 보석이다 이거죠. 그렇게 시를 썼더니 사람들이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렇게 느꼈다면 선생님의 시 삶이 성공한 거 아닌가요? 중년 이후에. 저한테 대해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풀구문학관에도 주말에 한 400명, 500명 옵니다. 저한테는 그게 성공보다도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인의 몫이 거기 있어요. 며칠 전에도 세계 시인대회 한국의 건국대학에 있어서 갔는데 시인들이 너무 자기 얘기만 해요. 그건 아주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를 쓸 때 자기에서 끝나는 시는 소용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혼란스럽고 예측 불허인 후기 근대 사회에서는 절대로 필요 없어요. 아니 국제적인 상을 받아서 위상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더 급한 게 있어요. 시들어가는 화분에 물을 주듯이 시들어가는 영혼에 조금이라도 뭘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유명한 시인이 아니고 유용한 시인이 되고 싶어요. 유명한 시인이 아닌 유용한 시인. 쓸모 있는 시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냐 한마디 말에 위로와 축복. 그렇다면 그걸 마련해 줘야지 나의 유명한 것만 갖고서 뭐 하겠느냐. 내가 국제적으로 상 탄 것도 무슨 상관이냐.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우리 아파트에서도 유용한 것이 필요하지 무용한 것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 인터뷰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는 것 같지 않고 여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인생이 고역이고 고행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글자 하나 바꾸자. 고행을 여행이라고 고자를 여행을 어자로 바꾸자. 사실 여행은 고달픕니다. 근데 고달프다고 안 하지. 여행 돈 쓰는 거죠. 근데 돈 썼다고 안 하지. 여행 시간 낭비했죠. 낭비했다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우리의 일을 여행으로 바꾸면 어떨까?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월든에서 말하기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의 직업을 밥벌이로 삼지 말고 오락으로 삼으라. 말 안 되거든요. 나는 그 소로라는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지를 소유하려 들지 말고 즐기라. 아까도 소유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소유 그 말고 즐기라. 같은 값이면 고행이 아니고 여행이다. 그러면 좋겠죠. 제가 정해진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느낌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일을 하고 있지만 여행을 하는 것 같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멋진 답변이 마치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네. 이제 흔히 말하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어른의 냄새가 아닐까 싶은데, 네. 우리는 1초 전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말을 합니다.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사실 우리가 뭐 어떤 전략을 갖고 말하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는 모든 것이 최초입니다. 모든 것이 최초예요. 연습을 한다 해도 연습 하나하나가 다 최초예요. 저는 그래서 행이 얼마나 거룩한가. 아침을 어제도 맞고 오늘 아침도 맞았는데 어제 아침하고 오늘 아침은 달라요. 내일 아침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달마다 우리가 사는 날은 내 생에 남은 날 총량 중에서 첫날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새날이라고.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새날과 첫날에 새사람과 첫사람이라고.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이 아니고 첫사람으로 아침을 맞이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이 나에겐 가장 젊은 날이죠. 그렇죠. 예. 가장 젊고 싱싱하고 건강하고 보람있고 아름다운 날이죠. 그렇다면 오늘 아침, 오늘 하루를 맞이하는 게 얼마나 거룩한가. 저는 지금 가장 젊은 나태주 시인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서 제가 노아라라는 시 읽어드렸지만 손에 쥐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거, 듣고 있는 거, 생각하는 거 다 내려놓으라고 하셨거든요. 심지어 사랑하는 것들도 놓으라고 또 하셨어요. 괴롭죠. 그것 때문에 우리 우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화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닌가? 저는 다시 젊은 날로 돌아가면 못 돌아가겠어요. 지금 봐서는 그렇게 별로 잘생기도 않은 여자한테 목을 걸고 밤에 그 여자를 만나가라 할 생각 때문에 이 밤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새나. 그리고 그 여자한테 버림받고 와서 머리를 벽에다 찌으면서 그런 시절도 막 울면서 뒹굴고 그런 어리석음. 근데 그거를 저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것도 그 바보 같은 것도 그런 짓도 내가 한 것이니까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죠. 습한 나의 시간들이 쌓여서 오늘의 나가 된 거군요. 우리는 실수해서 사람이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더 많이 성공한 사람은 꼭은 아니지만 더 많이 실수한 사람이다. 제일 무서운 사람은 실수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다.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봐요. 정치하는 사람한테도 보고요. 사업하는 사람도 봅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실수하는 나를 인정하고 용서하는 마음은 필요하겠고. 그럼요. 그 실수를 한 것 자체가 앞으로의 나를 만들어줄 테니까. 엄마들도 부모들도 어른들도 실수하는 젊은이를 그냥 막 다그칠 게 아니라 저렇게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자전거 배울 때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 배운 사람 없어요. 예. 넘어지라는 게 아니라 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넘어져도 된다. 예, 그러면요 된다. 예. 오늘의 가장 젊은 나를 보면서 좀 더 성장한 미래의 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옥 같은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네, 하태주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단어가 남아 있습니까? 그 단어가 바로 여러분의 오늘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책과 삶, 책과 사람 김재원이었습니다.